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생활 속 안전을 이야기하는 코너 안전 이슈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박은영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재난 안전 리더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부터 여름이 다가왔다는 걸 느낄 만큼 굉장히 더워졌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네, 우리 윤인 리더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날씨가 6월인데도 네. 너무 더워가지고 네. 오늘 아침부터 덥더라고요. 어제는 음. 밤에는 이게 열대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벌써 음. 더위가 느껴지는 그런 날이네요. 네, 우리 경민 리더님은 어떠세요? 저는 6월 1일부터 더웠어요. 아, 6월 1일부터 네, 딱. 네, 네. 네. 기상청에서도 올해가 네. 역대급 더위라고 예고한 만큼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한 여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와 같은 무더위 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너무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재난 리더 이제 안전 리더로 1기 분들이셨고 지금 2기까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어떠신지 소감 듣고 싶거든요. 우리 유디님 네. 어떠세요? 네, 아, 유디 리더님. 일기 때 진짜 뭣도 모르고 뭘 하는 음, 건지도 모르고 무작정 시작해가지고 네. 글쎄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기 때는 조금 1기 때 정신없이 했다면은 음. 정신 좀 차려보고 네, 네. 1기 때 못다 했던 이야기들 2기 때는 조금 더 주제를 확실히 가지고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2기 도전 중입니다. 네, 우리 경민 리더님 어떠세요?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일기 때는 못 모르고 시작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재난 리더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도 갖고 더 많은 주민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도 다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 계절에 딱 맞는 이야기에서 더 뜻깊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무더위 쉼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어떤 현황, 우리 지금 더위가 막 시작되고 있는 것만큼 수원시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폭염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보니까는 제일 최근에 뉴스로 나온 게 여름철 재난 준비 상황 보고회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폭염 대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 수원 시내에서는 무더위 쉼터가 605개소 그리고 그늘막이 1,296개소를 포함해서 총 1,979개의 폭염 저감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1979개 네. 되게 네. 많은 게 가동이 되는데 메탄동 안에 또 메탄동 리더분들이시니까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메탄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무더위 쉼터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생활 밀착형 쉼터입니다.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 경로당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집 가까이에 있어서 이웃들과 정겹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네. 행정 공공시설형 쉼터인데요. 네. 메탄동에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또 운이 좋게 구청이 있어서 구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활용하는 공간이에요. 네. 이 공간의 특성은 누구나 민원실 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옛날에 왜 더울 때 은행 간다는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은행이 많이 없어진 만큼 맞아요. 이 시설이 더 좀 우리한테 더 밀접하게 네.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공공형은 좀 더 친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 여가형 쉼터입니다. 우리 메탄동에는 매여울 도서관이 대표적인 곳인데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책을 읽다 보면 무더위가 싹 잊게 되고 그리고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세 가지 뭐 생활 밀착형, 행정 공공형, 문화 여가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가고 싶은 곳들이 계실 것 같고 저는 도서관 쪽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매월 도서관인데요. 네. 그냥 단지
더위를 피한다기보다는 그 음. 더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네. 저는 강력 네,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즘 도서관이 카페보다 더 네. 좋아요, 사실. 너무 맞아요. 좋고 네.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네.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공간들의 정보들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노래를 하나 듣고 또 이야기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추천해 드릴 노래는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음.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시원한 쉼터 여행을 하자는 의미에서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을 추천합니다. 네. 너무 좋은 시원한 노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오셨고요. 저희가 오늘도 안녕하세요라는 방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2기, 1기 이어서 재난 리더분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윤희님, 박경민이가 함께 무더위 쉼터에 관한 정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직접 어떤 동네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들 현장 다녀오셨는데 현장 분위기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무더위 쉼터 중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네네.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네. 실제 상황을 듣기 위해서 그 메탄 주공 그린빌 3단지 음. 무더위 쉼터를 자주 이용하신다는 정인수 선생님을 네.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되게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집에 계시는 시간대, 그러니까 집에 다른 가족이 없는 시간대에 참 에어컨 틀기가 전기세 걱정이나 뭐 이런 면들도 있어서 되게 마음 놓고 못 켜기도 하고 그랬는데 쉼터에 오면은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먼저 걱정이 안 네네네. 돼서 좋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크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뭐 더우면 뭐 옆에 누구 사람 있는 것도 싫지만 그 네. 쉼터에 가면 네. 사람도 있고 시원하고 이런 부분이 또 되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요가나 발 마사지, 미술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어르신들이 문화적 수준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음. 쉼터가 단지 더위를 피하는 공간을 넘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좀 반가운 변화 같아요. 뭐 그냥 시간만 때우다 보면은 오히려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떨어질 것 네. 같은데 여러 시설들의 어떤 여러 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를 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음. 좋은 시설과 혜택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문턱이 높다는 생각에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음.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회원들만 이용한다는 생각들과 그리고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느껴진다는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여러 공간이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 내가 쉼터가 필요할 때는 그걸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저도 처음에 음. 이제 이 주제가 정해지고 음. 어떻게 이거를 찾아야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저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맵 지도 펴는 거였거든요. 네네네네네. 네, 집 타니까는 생각보다 정말 주변에 너무 많은 곳들이 네네. 딱 찾기 쉽게 나와 있어서 그걸 가장 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창에다가 국민 재난 안전 포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국민안전 24라는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폭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네. 보면은 우리 가까운 지역의 대피소랑 뭐 안전 쉼터 이게 나오는데요. 네. 거기 보면은 진짜 수용 인원이 얼마큼인지 정말 시간까지 정확하게. 자세하고 그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음. 나와 있어서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글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포털 국민 안전 24 네, 그걸 국민 안전 치시면 24. 네. 그걸 찾으시면은 더 자세한 상황까지 다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신 다음에는 그 정해진 지역마다 정말 큼지막하게 네, 표지가 돼 있어서 네. 바로 여기구나 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서툰 그 동네 어르신분들은 동네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재난안전포털 24라든지 뭐 행정복지센터 전화 이제 어렵지 않은
네요. 모두들 아시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쉼터를 이웃과 활용할 때는 또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지키시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딱 세 가지로 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요게 뭐 상시 음. 운영이라고는 돼 있지만 열리는 시간대가 틀리거든요. 네네네. 상시 개방이라지만 또 폭염 대책 기간이라고 그래서 5월 20일부터 9월 음. 30일까지는 집중 운영 기간이라고 해요. 네. 그만큼 시간의 유동성이 있는 만큼 꼭 좀 시간 먼저 가시기 전에 시간 확인해 보시고 가는 게 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 에티켓 지키기입니다. 음. 시원하다고 너무 편한 자세로 어. 들이눕거나 냄새가 강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이웃에게 네. 신뢰가 되는 행동이니 음. 조금 삼가 부탁드린다는 음.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음.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역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음. 냉방병이죠. 음. 어르신들은 특히 또 그 면역력이 약하시다 보니까 네. 냉방병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바깥 기온과 실내 기온의 온도차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밖에 있던 분들이 실내 들어가면 갑자기 덥잖아요. 그래서 네. 온도를 막 아, 내려놓으신데 그쵸. 거기서 또 오래 계시던 분들은 또 그게 또 추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겠네요. 네네. 냉증방병에 음. 걸리기 쉬운데 조금 쉬신다고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기온을 막 온도만 내리지 음. 마시고 그 실내 적정 온도를 음. 잘 지켜면서 건강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 시간 그리고 공공 에티켓, 냉방병 이거 꼭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이제 저희도 그렇다. 나의 온도가 각각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맞춰가는 그쵸. 예의가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조금 더우신 분은 얇게 입고 그쵸. 오시고 추우시면 좀 두꺼운 거 하나 들고 네. 오시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다니시면서 리더로서 보실 때 좀 요런 부분이 아쉽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필요했을까요? 사실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바로 이용자의 편중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쉼터 중에 경로당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기존의 회원 어른들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나 그리고 취약계층은 선뜻 문을 열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좀 느낀 건데요. 네. 일부러 저는 연락 없이 갔어요. 제가 이제 무더위 네. 쉼터 이용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 찾아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금 문 여는 순간도 저도 약간 좀 어. 어색함을 느낄 수 있었고 살짝 들어가서도 내가 여기 이 공간에서 어느 공간에 머물러야 할지 이런 약간 공감의 저와 공간 간의 이질감 같은 게 조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거는 역시 저희 지역이 좀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 경로당 자체도 좀 연식이 있어서 조금 더 네네네. 쾌적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하고 또 네네네네. 같이 이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2층이라서 보통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 걸음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그 밑에다 놓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셔야 돼서 네네네. 더위를 피하러 오셨다가 솔직히 그 계단 같은 거 잘못 이용해서 부상 사고는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더위를 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힘든 상황을 피해서 간 건데 거기서 오히려 부상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의 위험이 있다면 네. 이 부분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노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고 엘리베이터 확충 같은 물리적 장벽을 낮추는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회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눈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쉼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에서 세심한 관심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곳들이 이제 무더위 쉼터에 대한 관심은 사실 딱 요때 많이 갖고 또 지나고 나면 또 그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최윤희 리더님과 박경리 리더님 덕분에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알았는데 우리 청취자
청취자분들 여름에 덥다고 혼자 계신 분들 특히 에어컨 안 트시는데 그냥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 또 여러 종류가 있다고도 알려주셨으니까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또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 또 이야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 행정적인 지원, 시설 보충 확대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계속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시설적인 문제도 당연히 시급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 이웃의 관심, 시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곁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진 않는지 또 계신다면은 그 어르신이 이 더위에 건강은 어떠신지 또 이런 곳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안내해드리고 해야지만 그 어르신들이 넘지 못하는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무더위 쉼터라는 것이 에어컨이 나오는 공간, 시원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의 건강을 같이 지킬 수 있는 따뜻한 공간, 따뜻한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동네가 안전한 그쵸. 공간, 안전한 쉼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쉼터에서 이웃들과 시원한 여름을 함께 보내시고 함께 나누는 수도 또한 여름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 리더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시기 전에 또 우리 채영 리더님께서 노래 하나 이제 추천해 주시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여름에 가장 우리가 좋아온 게 어떤 걸까요? 시원한 바람이죠. 네, 맞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네. 불어오는 곳. 네. 수연님께서 불러주신 곡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요 노래 함께 듣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박은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코너 우리 동네 안전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수원시 성인정신보건센터 조용혁 센터장님과 우리 메탄도 재난 리더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눌 건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혁이라고 합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교수로 일하고 있고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센터장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탄동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하고 있고 재난안전 리더 활동하고 있는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분 함께 이야기 두 분이서 나눌 건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실 안녕하세요의 코너 중에 우리 동네 이야기는 동네에서 좀 발견하게 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고요. 오늘 메탄동 재난안전 리더분께서 우리 지연 리더님께서 가져오고 오신 이야기 먼저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제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동네에서 목격을 했는데 메탄공원 근처에서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골목 청소를 하고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시내버스가 나타나니까 막 버스를 향해 달려가시면서 빗자루로 버스 뒤쪽을 막 치시면서 엄청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도 되게 당황해 하셨는데 처음에는 대거리를 하려다가 그래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가는 뒤에서도 계속 그렇게 욕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거를 제가 2번이나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는 주민들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렇게 방치가 되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여러분들을 비단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목격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행동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반응이 의학적으로 이제 전문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 행동이라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 그 안전 리더분께서 주신 네. 사연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네네네. 우리 기억에서 강렬한 만큼 또 빨리 없어집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일 했겠지 뭐 이 정도로요. 아, 네네네. 근데 이상하죠 정말. 네. 평소에는 잘 그냥 네네네. 이렇게 골목을 쓸고 있는 우리 동네 좋은 인심 좋은 아저씨인데 말수 적은 특정 상황만 되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이제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이 조현병인데 조현병 환자분들에게서 참 많이 보이는 아. 와해된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병,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이 정신병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에 주의를 못 기울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행동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필요 이상으로 아니면 필요 이하로 반응하게끔 되는 것들이 이제 현실 검증 능력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환각이나 망상 같은 것들이 되겠고 지금 리더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상한 말이나 이상한 행동,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랜 기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역 사회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내시는 분일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치료가 불충분해서 아. 평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량한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특정 상황, 갑자기 큰 소리가 난다든가 갑자기 위협적인 큰 물체가 나한테 네네네. 다가올 때는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합리적인 어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온갖 불안과 어떤 그런 것들이 분노로 표현되는 상황이 왔을 가능성이 저는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 사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잊혀지기도 하지만 강렬하기 때문에 그게 또 위험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저분이 위험한 사람인가 아픈 사람인가의 기준 뭐 이런 정도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상해 보여요. 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체의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나와 내가 누렸던 세상과 뭔가 차이가 있을 만큼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리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상해요. 한눈에 딱 봐도. 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첫 번째 이상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는 먼저 위협감을 느껴요. 그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나에게서 떨어지게끔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힘으로 이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게 이제 1번 반응이고요. 2번 반응은 알아야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 이 사람이 이상한 걸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목격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 두 번째인데 내가 어떤 조치를 해야겠구나입니다. 아, 빨리 마음에서 이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요. 네, 내가 네. 이미 안 건 안 건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두 번째 반응. 그래서 나의 적절한 시민으로서의 조치가 나오는 거죠. 아, 네. 아,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좀 흔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뭐 이런 빈도나 음.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아주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신병, 즉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이런 정신병이 있는 경우는요. 조현병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1%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예요. 이 1%가 적다면 적지만 사실은 강렬한 하나하나의 일상의 사건들을 만들기에는 또 충분하게 많은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정신병적 증상, 즉 현실 검증 능력의 문제는 조현병에서만 오지 않아요. 중증, 이제 주요 우울 질환에서도 오고요. 그 다음에 조울증으로 알고 있는 양극성 장애에서도 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약물이 워낙에 문제가 많죠, 선생님. 네. 그래서 마약이나 아니면은 몇몇 취약한 분들, 이제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전자 안에서는 이런 정신병에 대한 취약성이 숨겨져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많이 놀라실 텐데
특정 다이어트 약이나 아. 아니면 고농도의 카페인 음료나 아니면 다이어트 한약 그 안에 있는 마황 성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도요. 얼마든지 이렇게 정신병적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는 최소 1%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유병률은 얼마나 될까? 그 대한민국 통계로 2021년도 이런 거 보면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평생 한 번은 정신질환을 마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남성이 조금 높아요. 음주랑 담배 때문에 남성이 30%가 살짝 넘고 여성은 이제 보통 PTSD나 아니면 우울, 불안 쪽으로 많기 때문에 한 20% 조금 넘게 나오는데 합하면은 2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는 꼭 정신병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가 원치 않는 정신과적 증상으로 남들이 봤을 땐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네요, 비율이. 네. 저도 놀란 게 사실 뭐 다이어트 음식이나 얘기하신 한약 같은 것들을 일상 중에서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된다면 현대에서는 계속 그런 어떤 발현되는 이상 행동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도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의 불안증이나 다른 분들의 이상 반응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저 사람의 이상하니까 내가 피한다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의 접근도 있어야겠지만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의 의미로서 내가 또 다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에게 좀 위협이 된다면 이런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라고 내 안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네. 모든 이상한 것들은요. 내가 알고 나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를테면은 내가 아프리카나 인도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좀 먼 나라를 처음 여행하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위협으로 느껴져요. 그쵸, 처음에는. 그쵸. 네. 근데 나중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요. 그런 것들이 이상함을 넘어서 정겹게 느껴지는 것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는 거의 힘이에요. 우리가 흔히 PTSD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사실 이거랑 약간은 다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억이 파편화돼서 되어 있는데 정신과에서 여러 가지 면담 기법들이 있지만 그 사건을 가능한 만큼 오늘은 여기까지 계속 재구성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요? 상담가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면서 당사자가 자기의 언어로 그거를 재구성할 수 있게끔 돕거든요. 이거 자체가 내가 이미 경험한 사건이지만 내가 아직 잘 알지 못했던 그 사건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을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기 때문에 무섭고 혐오가 되는 이러한 어떠한 이 플로우를 막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리터러시라고 해요. 멘탈 헬스 리터러시.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터부시하고 이상하다. 편견이 많고. 네. 저거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가니까 네네. 오히려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더 그걸로 봤을 때 반응이 더 본인에게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잘 알게 된다면은 네네. 우리 언론에서 요즘에 너무 책임감 있는 언론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정신질환자들이 이중의 피해를 입어요. 제가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정신질환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그리고 이런 사회적 낙인이 만드는 개인의 낙인 때문에 치료의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치료를 받아버리는 선택을 하는 순간 내가 진짜 그 이상한 사람이 된다라는 걸 인정해 버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둔턱을 낮추는 작업들이 무척이나 필요한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치료를 아는 거. 못 받아서 이상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장 강력한 어떤 장애물이 바로 알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알아야 된다. 네, 두 네, 번째로 네. 우리가 그러면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뭘 좀 더 신경 써야 되느냐. 요즘에요 이상한 사람들 TV에서 더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SNS가 너무 성행이에요. 그쵸, 그쵸.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더 성숙하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서 그들을 좀 보호해 줘야 돼요. 이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정신과 질병을 얻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네. 재난 약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군가 막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 뭐 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뭐 찍지 말라까지는 아니지만 네. 무분별하게 이것을 SNS 상에 올리거나 유포하고 이거를 네.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히히덕거리는 유희액거리로 가지고 가거나 이런 것들은 무척이나 위험하고 네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고립시켜서 치료 못 받게 하는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중요한 것은 이상하다? 그러면은 아픈 거 같냐? 아픈 거 같으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어떤 논리가 빨리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네. 이 사람이 딱 봤는데 자타의 위험이 있다. 아, 네네네. 자의, 네. 나 스스로를 해칠 위험이 있다. 타의, 타인을 타인을 해칠 것 같다.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그 시민 네트워크에 아니면 인프라에다가 연락을 해야 돼요. 119나 112 아니면 자살이면은 109, 109 이런 데에 대해 전화를 하는 어떤 액션으로 이어져야겠죠. 근데 여기서 PD님 아마 그 다음 질문이 이걸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요거 네. 저희 질문하셨는데 리더님 지금 궁금하셨던 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대응.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빗자루라는 일종의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막 휘두르고 계시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슬슬 피하면서 되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분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나와 이제 타인을 뭔가 보호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말씀 주신 것 중에 나는 빗자루를 들고 흔드는 게 되게 위협적으로 느꼈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쉽게 그냥 자타해의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주관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주관적인 거여도 신고 안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 신고했다 헛땅치는 게 미리. 저는 네네네. 사회적인 안전망 수준에서 봤을 때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여거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과 그리고 소방요원분들이나 경찰 공무원분들 그리고 시민 사이에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회적 합의이고 사회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또는 얼마나 이것을 역치, 관용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답은 없겠죠. 네.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뭐가 됐든 나의 역할이 이거는 지금 뭔가 평가가 필요하다. 아픈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 둘 다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첫 번째로 자타의 위험이 그래도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112에 전화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112. 네. 그러면 경찰은 와서 뭘 도와주느냐? 이것저것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그 당사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경찰 선생님들은 응급 입원이라는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112를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전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혼자서 자꾸 본인이.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냥 막 찾기를 걸어 다닌다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누가 봐도 지금 피가 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져다 보니까 나 스스로를 못 챙겨서 이거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땐 당연히 119겠죠. 그리고 누군가 막 옥상 위에 이제 난간에 앉아 있거나 막 난간에 서 있거나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도 112.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109 이런 데 한번 전화도 해보고 하자. 이런 식의 조금 그 번호 이런 상황에 것들을 따라서 이게 연락해야 될 곳이 조금씩 달라질 수 그쵸. 있겠네요. 개인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아, 네네.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 119나 112 아니면은 저희 센터가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잖아요. 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위기 개입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화를 하시거나 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나와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혹시 법적 보호자가 계신지 법적 보호자가 네네네. 있다면은 전문가로서 저희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전문가들이거든요. 사회복지 전문가, 정신과 네네네. 영역에서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임상심리사도 있고 작업치료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치료의 자리로 이 당사자와 가족과 그리고 같이, 저희가 함께 네, 좀 예.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기틀을 마련해 놓는 거고요. 네. 특별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와 같은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네. 아주 명확하게 이미 병원에 다니고 계셨다면 그분들을 저희가 모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일단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라면은 행복정신건강센터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수원에만 있습니다. 아, 네. 이거 행정복지센터 아닙니다. 네. 아니 저희가 다음 질문이 딱 그거였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모셔서 더 듣고 싶었던 얘기가 수원시에서 지금 성인들을 위한 정신보건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서비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실 위험에 처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어서 네. 그 행복센터부터 가면은 네. 그 수원시만의 특징인데 원래는 모든 시군구의 전국에 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 음. 그리고 일부는 도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고요. 보통은 다 하나만 있는데 이 수원시만 유일하게 정신건강 수도를 천명한 도시거든요. 아, 그래요. 모르셨나요? 저희 오. 수원만 우리 천명 정신건강 되게 많이 수도예요. 진짜요. 네. 전 세계에 정신건강 수도가 몇 개 없는데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수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국제 심포지엄도 하고 네. 그렇게 20주년 때 했었고 이제 오. 30주년이에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건강과 관련된 특히 지역사회 정신 보건을 이끄는 선도하는 바로 그 도시가 수원이에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수원만 유일하게 네.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분화가 된 겁니다. 좀 뭐 오랫동안 또 운영도 했고 그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좀 더 이거를 확장시키는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행복센터를 좀 더 개설을 한 의미도 있겠네요. 그러면 정확하시죠. 그래서 생애 주기별이라는 게 정신과라는 과 자체가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어요. ADHD부터 그쵸, 치매까지. 그쵸. 네. 간단한 공황 발작부터 조현병까지 네.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고 더 많아지고 네. 이게 너무나 정신과가 되게 정신이 없는 과여가지고 분화가 돼야 돼요. 네. 되게 네. 전문적으로. 네. 그래서 수원시는 먼저 아동 청소년 센터가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성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음. 아동 청소년 센터에서는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 아니면 네. ADHD나 아니면 학교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네. 다루고요. 성인 센터에서는 중증 정신 질환들 보통 10대 말에서 30대 초반까지 그리고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이 바로 조현병이죠. 그래서 이런 중증 정신 질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사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잡이가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는 아주 흔한 말로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으로 하는 저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노인센터라고 해서 이제 노년기 우울이 그리고 노년기 자살이 우리나라의 가장 자살에서 큰 문제거든요. 노인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아. 네. 그리고 노인들은요. 이 전후 세대시잖아요. 지금 베이비 네네네. 부모들. 그렇죠. 노인 빈곤이 엄청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그분들의 피땀으로 여기까지 왔어도 막상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녀도 한두 명밖에 안 낳죠. 그러다가 자녀는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한 명은 뭐 외국에 가 있고 네네네. 한 명은 뭐로 그쵸. 돌아가시고 뭐 병 이러면 이분들이 혼자 그냥 고독사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노인센터. 아. 그리고 병만 있을 때 이거는 질병 모델로 병이 있을 때 개입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 예방을 해야 된다. 시민 모두가 우리의 대상이다라고 있는 게 바로 행복센터예요. 그래서 이 행복센터에서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려면은 네. 병원에 이미 다니고 있거나 진단을 아. 받은 분들이 대상인데 네네네네. 뭐 아동 청소년이나 노인도 비슷한 기준들이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일반 시민들에게 아직 평가가 안 됐고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위기 상황에서 일단은 출동을 해야 될 때는 행복센터가 그런 일들을 하고 아. 이제 간단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어떤 상담들도 행복센터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제 아. 활용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아, 네.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그 연령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 네. 저희 수원에는 확 얘기하신 것처럼 수원 씨가 이런 도시를 천명했었다. 또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전화번호나 위치 요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혹시 네. 그거를 저희 일단은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 있고 네.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을 위한 저희의 어떠한 그 수원시 성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요. 네. 전화번호가 031 네. 247에 네. 0888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메탄동에 있고요. 네네. 메탄동에 그 소방서가 있어요. 네. 매산동. 매산동. 네, 매산동에 있고 네네네네네. 그 소방서가 있어요. 네네네. 그 소방서 건물 2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아주 쉽게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팔달구 보건소 있거든요. 네네네. 그 옆에 있어요. 네, 어.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이게 위치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 딱 차라리 팔달구 보건소 옆에 정신센터가 있다, 정신보건센터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 주셨는데 저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우리 리더님 노래 하나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노래 들을까요? 오늘 되게 그 수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김광석 가수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안녕하세요 듣고 계시고요. 우리 동네 안전얘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신보건에 관한 문제들 우리 센터장님과 우리 리더님 모시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 들었는데 리더님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수원에 이렇게 수원이 정신건강 수도라니. 진짜 오늘 되게 새로운 걸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생애 주기별 센터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요즘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독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아까 마약 중독 막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뭐 도박 같은 것도 중독이 있고, 뭐 그래서 정신건강의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만약에 제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뭐 도박 중독이 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가도 돼요? 네, 되게 또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역시 리더분께서 정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네네네. 정말 정보에 앞장서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수원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생애 주기별 센터 4개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합해서 2개의 센터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되게 많아요. 여기 네. 6개 있는데 전국에 수원밖에 없다. 아.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과 관련된 이제 음. 센터가 있어요. 자살 예방 센터가 있고요. 네. 여기에서는 자살 시도자뿐만 아니라 자살 유가족들도 함께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위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위기에 있는 시민분들에게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통합 중독 이제 센터가 있거든요. 이제 중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그리고 행동 중독이 있습니다. 행위 중독. 그래서 이제 도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뭐 쇼핑 중독이나 뭐 같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중독 센터에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알코올 이쪽에 대해서 좀 다루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독의 모든 메커니즘이 같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과연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 어떠한 이 당사자들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많죠. 그런데 아주 중증인 분들 그리고 병과 오랜 시간 지냈던 분들은 이것만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가족들도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도움을 주기가 어렵고 회복의 여정을 꾸준히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활시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 수원시에는요. 이런 정신재활시설이 13개가 있는데 같이 살고 밥 먹고 외래 동행하고 아니면은 사회기술 훈련이라고 하는 장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시설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 아. 이렇게 조금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구체적인 상황별로 또 그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들을 촘촘히 센터가 이렇게 중심이 되고 또 다른 곳들과 함께 연결된 이런 기관들이 많아서 사실 시민으로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가족을 잃으신 분들, 유가족 분들에게도 사실 그 상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실제로 저희 엄마도 도움을 받으셨고 저희 그러니까 수원은 아니지만 인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렵지 않게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런 어떤 편견, 굉장히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를 어렵게 접근하고 내가 이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극복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지역사회에 함께 이제 하서 이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이것만은 좀 중요하게 우리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실까요? 먼저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결국에 아주 생물학적으로 본다면은 무척이나 생물학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만 마음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고 그 마음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생물학적인 겁니다.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뇌의 어떤 세포들의 어떤 변화일 수도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약물 관리는 정말 중요하고 이게 시간을 늦춰버리면은 이 변화가 너무나 많이 변화가 이미 된 다음이어서 참 힘듭니다.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DUP라고 하는데요. WHO에서는 이 DUP 증상이 발생해서 처음 치료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12주 아니면 그 안에. 14주 안에 와야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요.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80주가 넘어요. 90주가 넘어요. 제가 수원시 센터장 하면서 여기저기 현장을 가보잖아요. 치료 안 받고 방치된 지 20년, 30년 된 분들 아이고.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지역 명물로 버스만 나타나면 빗자루 들고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는 얘기로 방치돼서 철저히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조금 빠른 어떠한 그런 어떠한 치료의 자리로의 초대가 필요한 것들은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거. 네. 그리고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약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 사람한테 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네네네네. 수원시가 정신건강 수도고 이것저것 인프라가 많아도 도달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무엇이 정말 도달하는 데 필요할까? 이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요.
함께 살아갈 공간이 필요해요. 네. 우리 동네는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충분히 함께 살 만한 공간으로 충분히 따뜻했고 관용적이고 충분히 편견 없이 판단보다 이해를 하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백날 정신건강 캠페인을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방송에서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면요, 같이 살아봐야 돼요. 같이 어울려봐야 되고, 내 동료의 자리를 이 사람들한테 기꺼이 열어놓고 편견을 깨는 방법은 같이 생활해보고 같이 해야 돼요. 직업을 같이 해야 되고요. 같이 먹어야 되고요. 같이 취미를 해야 되고요. 네. 이 사람들이 그냥 환자나 어떠한 나보다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의 멋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렇게 경험하고 온 귀중한 내 동료이자 내 이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 시작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우리 듣고 왔잖아요. 네네네네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움직임이 시작하는 곳은 어딜까? 저는 아마 사랑이 있는 자리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공간, 그러니까 곁을 내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옆에 곁을 내준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었던데, 어떤 사회적 기업인데 거기는 조현병으로부터 이제 치료를 받고 사회를 복귀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 너무 되게 괜찮아. 왜냐면 그리고 조현병을 앓으셨던 분들의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셔서 그 안에는 원래 뭐 기계 기술자 분들도 있어서 커피 아예 기계를 볶는 기계나 추출 기계를 만드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곁을 내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던 기업이 네. 히즈빈스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네. 기업에 제가 네. 그 의료 자문이에요. 고문인가 네. 그래요. 제가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듣고 저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네. 센터에서 지금 그 기업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음. 장애 등록이 된 상태에서도 네, 일을 취업을 해서 바리스타도 배우고 네. 사회에 어울리고 자기 스스로 네.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네. 멋지게 지금 회복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네, 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네. 수원시는 뭘 또 열심히 하느냐, 동료 지원과 사업이란 걸 열심히 해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정신장애인 분들, 정신질환자 분들 네. 재난약자라고 하면서 강도 맞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내가 원치 않는 갑자기. 네네네. 강도 맞은 사람의 그 마음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강도를 맞아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는. 맞아요. 이 커피숍에서 일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무척이나 멋진 얘기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자기가 조현병에 앓았고 제1형 양극성장애 조울증이 심하게 앓았고 여전히 매일같이 약 먹으면서 관리받고 있고 하지만요. 네네네. 이분들이 동료 지원가로서 오히려 처음 병에 생기고 아직 누군가의 도움이 힘들어하는 분들. 필요한 사람들 옆에 가서 곁을 내어주면서 자기의 노하우도 얘기하고, 의사나 간호사가 백날 얘기하는 거가 충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가만히 가서 서로 눈을 마주봐주고 안아주고 같이 외래에 네. 손잡고 가주고, 자기가 만약에 다른 어떤 재능이 있으면은 악기도 가르치고 네. 요리도 해주고 이런 동료 지원가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도시가 바로 수원시예요. 네. 그래서 다들 이거를 부러워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그런 도시가 아니 더 바로 알려야 될 것 수원입니다.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걸 우리는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요. 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여러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아마 함께 하시는 센터 포함한 여러 분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우리 수원시가 정신건강 수도로서 굳건히 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한마디 리더님과 우리 센터장님 한 분씩 얘기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마지막? 사실 이렇게 제보를 할 때의 마음과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서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잠깐이었지만 정신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무지하구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사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세상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서도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소감과 그 옷장 가시기 전에 음악 하나 또 추천곡 같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참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네.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무척이나 기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 네. 모든 시작은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네, 네. 내 주변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저는 신청곡으로 네. 그 바람의 노래 어.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어. 이걸로 한번 부탁드리고 너무 싶습니다. 어울리는 곡이네요. 네. 오늘 정말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센터의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저는 이제 실제로 사회에 복귀하셔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또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